벌써 벚꽃도 만개하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오늘 좀 늦은 겁니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자,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네. 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인지도로 보면 거의 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거의 다 알 거예요. 이 본게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살아있는 전투기의 전설이죠. F-15 이글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미사일 캐리어의 부활 F-15EX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F-15가 1970년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 또래인데요? 말씀하신 40대. 예. 40년 넘은 중년인데 예. 이게 뭔 얘기냐? 화려하게 이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러면 40여 년 전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F-15EX는 뭐라고 불리느냐? F-15의 끝판왕이다. 이제 그런 평가를 벌써부터 이제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미 공군하고 보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F-15EX를 사는데 얼마치 사느냐? 무려 22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26조 원 규모의 이 대규모 구매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총 144대가 이제 도입될 예정이고 1차로 8대를 이제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F-15EX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약 2달 전인 예. 지난 2월에 그 초도 비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색깔은 약간 지금 도색이 실험기인 것처럼 느낌입니다. 그렇죠. 도색이 이제 정식으로 군에 인도되기 전에 이제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도색인데요. 예. 지금 이제 이륙한 뒤에 급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램버트 국제공항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보잉사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F-15 전투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도입한 F-15K도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보잉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1시간 반 동안 이제 비행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까지 계획에 따르면 올해 2021 해경연도에 2대 그리고 나머지 6대는 2023 해경연도에 각각 도입이 돼서 플로리다주의 이제 이글링 공군기지에 인도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미 공군이 이제 F-15EX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밝히고 있는데 스텔스 성능을 갖지 않은 비스텔스 기중에 거의 사실상 마지막 유인 중무장 전투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예. 그 나온 지가 40년이 됐는데 미 공군이 무려 26조 원을 들여서 추가 도입을 한다. 이거 보면 뭐 이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먹힐까요? 실은 F-15는 제가 이제 청춘을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 프라모델로 만드시느라고 정치를 맞지. F-14, 15, 16 창공을 나르신 건 아니고 만드시느라고 전혀 예, 책상 위에서. 예. 처음에 말씀 F-4는 듣다 보면 F-15를 직접 만드시다가 왜 만드시거나 타시거나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만들긴 만들었죠. F4는 그때도 이제 약간 옛날 느낌이었고 F-14, 15, 16 여기 이제 다 제가 청춘을 바친 기종인데 1972년에 첫 비행을 했으니까. 72년이요? 네네. GT예요? 저는 아니죠. 저랑 똑같네. 동갑이네요. 예. 얘는 GT고요. 예, 임자년생인가 그럴 것 그러니까 같은데. 72년이면 벌써 만 50이죠. 저는 어디 가서 50입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나이로 50이네. 예, 이거 40이라고 하면 이게 50년 이거 뛴 겁니다, 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저보다 약간 어린데 예. 공중전의 제왕 예. 그런 자리를 누리다가 F-22 랩터가 나오고는 이제 아무래도 물려주게 되죠, 그 자리를. 그래서 이제 퇴물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EX, F-15EX는 사실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고요. 새로운 전투기의 탄생이다. 4세대 전투기의 이제 최종 보스란 말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이고 5세대 전투기 성능에 사실상 필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그 KFX 다니면서 우리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면서 4.5세대, 뭐 5세대, 6세대를 가기 위해서 뭐 그런 이 일련의 과정이 근거 있는 그 얘기겠습니다만, 근데 미국에서 4세대의 뿌리를 둔 F-15, 뭐 EX가 뭐건 간에 이거는 어떤 의미죠 이게? 이게 형상상 이제 스텔스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텔스 성능은 없는 거지만 떨어지는 것 그 외에는 상당히 뛰어난 거의 5세대 필적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이걸 F-35도 지금 잔뜩 들여오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예. 뭐하러 이걸 하느냐? 우선 나오는 얘기가 미국도 이제 전투기 숫자가 아무리 F-35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일당 100 비슷하게 역할은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의 규모의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F-15EX를 도입하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처음 봉착한 게 이제 F-22예요. F-22가 원래는 뭐 400대 이상이었다가 381대로 줄었는데 이것도 결국 실현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실제 도입한 건 186대 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차질이 생겨서 이제 전력 공백이 생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 위주로만 한다 이런 계획은 사실상 이제 뒤로 물리고 F-35 대신에 F-15EX를 이제 추가로 중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장 또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 구매 비용 외에 중요한 게 항상 제가 유지비. 30년 이상의 운용 유지비가 중요한데 스텔스기는 상당히 운용 유지비가 비싸요. 근데 이게 싸진 않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그러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F-15EX 기체 가격이 대당 8천만 달러. 909억 좀 안 돼. 900여 동. 그래서 F-35A랑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데 근데 운용 비용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F-35는 비행 시간당 운용 비용이 35,000달러, 즉 1시간에 4천만 원 가까이 이제 돈이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F-15는 27,000달러,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 정도니까 돈천 차이 나네요. 시간당 1,000만 원 차이. 예. 예, 뭐 우리한테 큰 돈이잖아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몇십 년 동안 누적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은 대수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F-15 시리즈는 사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추가로 생산 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부품 공급이 용이한 점, 이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잉에게 좀 일감을 줘서 전투기 시장에 지금 락히드 마틴 쪽이 너무 좀 이렇게 쏠리고 있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또 균형에 또 이런 그런 내용도 또 있군요. 미국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거의 양대 산맥처럼 돼 있잖아요. 네. 물론 로키드 마틴이 더 큽니다만 이제 어느 한쪽이 망하는 건 이제 미군 국방부도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죠. 서로 경쟁도 시키게. 그렇죠. 적절히 이제 적절히. 배분하는, 비슬테스 이 F-15EX 얘 공중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작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동북아 스텔스기 대전 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쏟아지는데 그게 보면 그 러시아 같은 경우 우리 전에 다뤘던 소유57 파쿠파 요것도 이제 개발을 해서 네. 이제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젠20 또 개발해서 이제 하고 있고 FC-31은 개발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동북아를 비롯해서 또 영국이라든지 뭐 다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스텔스기가 이제 대세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스텔스기의 도입은 좀 미래적인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러시아와 중국도 예. 스텔스가 좀 더 좋아질 테니까요. 이 전투기들이 이제 동아시아 남중국해 쪽에 투입이 되면 미국의 우위가 이제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점점 이미 되고 있고요, 사실. 예. 미국은 또 유럽하고 중동에도 공군력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전투기가 수적으로 불리하기도 합니다. 이 태평양 쪽으로 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 간 공중 전쟁을 염두에 둔 로드맵을 사실 새롭게 짰어요, 이번에. 거기에 이제 이번에 F-15EX가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건데 2018년 1월에 미 공군 내부의 싱크탱크로 설립된 미 공군 전투 통합 능력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포스 월파이팅 인터레이팅 캐퍼빌리티라고 큰일 하시는 데 같네요. 네, 예. 어마어마하게 100년치 그림 그리시는 데 같은데 그 정도면은 와. 여기서 이제 오직 스텔스 전투기만 유용하다는 그런 가정을 그동안의 가정을 깼어요. F-35A 지금의 대표적인 스텔스기의 주된 역할은 스텔스 순항 미사일 즉 그 AGM-158 제슴 두 발을 아군 공역 안에서 발사하는 거였어요. 이런 이제 문부수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앞으로는 F-15EX가 발사하는 다수의 제즘과 결합해서 이제 쌍을 이루게 하겠다. 방어 제공하고 이제 본토 방어, 미국은 또 그걸 해야 되니까요.
보도 방어를 위해서 스텔스기하고 F-15EX 같은 비스텔스기를 함께 쓰자 이런 전략을 세우자 이제 이런 로드맵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 능력 구성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4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장기적 역할을 부여를 하자. 이렇게 돼서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F-15EX입니다. 아, 그렇군요. F-22나 35와 함께 팀을 이룬다. 뭐 게임도 사실은 뭐 딜러, 힐러, 뭐 탱커, 예전에 또 그 지상전 보면 뭐 창병, 뭐 궁병, 뭐 기병대 이렇게 포메이션을 갖춰야 되는 것 같은데, 와, 그럼 이제 그 F-22나 35와 함께 뭐를 하려면 이제 스펙이 그만큼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가 이제 19.4m, 날개폭은 13m고요. 높이는 5.6m 크기인데 이 전투기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우리 F-15K도 그렇고 그 F-15가 이제 많이 수출됐잖아요. 우리 수출된 건 F-15K 코리안부터서. 그런데 이게 F-15SA라고 이제 사우디 수출된 게 있고 F-15QA라고 카타르에 수출된 게 있는데 이게 F-15 수출형 중에 거의 최신형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또 업그레이드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F-15의 끝판왕이다.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고는 보잉이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이제 집약시켰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안에 들어가는 소위 항전, 항공 전자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종계통 이런 것들이 다시 업그레이드 디지털화 됐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레이더 형님 당연히 이제 A사 레이더죠. 이게 이제 AN/APG-82V1이라는 건데 이게 무려 280km 이상 떨어진 적 전투기를 탐지하고 있어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 비행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스텔스 기능을 잡기 위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도 갖추고 있고요. 앞에 이 조종석의 이 스크린이 대면적 다기능 시연기, 조종사가 한눈에 여러 가지 무장 상황이라든지 적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조종사가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빨리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세계 최고 급의 그 속도를 자랑하는 이런 미션 컴퓨터도 갖추고 있다. 예. 죄송한데 그런 컴퓨터로 게임하면 진짜 풀옵션 웃어요. 전 MC가 웃을 때 보면 몇 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웃음이에요. 그리고 뭔가 했더니 역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 또 요즘 그래픽 기능이나 이런 거 좋아가지고 이게 사양 많이 맞습니다. 타거든요. 근데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요? 미션 컴퓨터 ADC-P2? 야, 이런 거를 게임하면 승률도 엄청 이제 높아지겠어요. 그런 그래픽 카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ADCP2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게임 업계에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네, 아마 가격이 미션 컴퓨터 중에 가장 빠른 거라 네. 의외로 이제 로켓 우주선도 그렇고 네. 전투기도 그렇고 갖다 놓고 쓰면은 그렇게까지 엄청나진 않아요. 예. 아, 그래요? 네, 슈퍼컴퓨터급이라는 건 전혀 아니고 그걸 그래픽 카드 뭐 들어가나요? 모르죠. 그렇게 좋은 게 필요 없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 그래픽 없고요. 카드가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용없어요, 그럼. 전투기라든지 예. 하다못해 이지스함 같은 경우도 이 컴퓨터 CPU가 예. 보면 우리가 쓰는 노트북보다 못한 경우를 쓰는 게 많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래픽 그 GPU인데 GPU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GPU가 볼 필요가 없겠네요. 잘못 가져가서 게이머 주시면은 매장 당하시죠. 그러게 가격은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1억짜리인데 비싸죠. 게임이 안 되나? 알겠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성능이 향상된 신형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체 옆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컨포멀 탱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CFT도 갖추고 있고, 그 기존의 F-15를 조종했던 조종사들이 이런 걸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요구가 상당히 많이 수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럼 이 정도면은 그 현역 뭐 최고령 비행기? 아니죠. 뭐가 있죠? 50년인데? 저의 최애 기종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형을 끝내 앉았다고 서운해하셨던 예, 게 있죠. 그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B-50. 맞다. 예, 예. 스트라토포스트레스. 예. 1952년에 초도비행을 했으니까요. 6.25 전쟁 때. 와, 그래. 55년에 배치가 되고 와, 20년 차이네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뭐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으니까
2017년에 또 북미 간 긴장을 모졌을 때 이제 한반도에 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지하 벙커를 초토화하는 벙커버스터, 뭐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탑재량 이런 것들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요. 이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지하에 숨은 이제 북한의 수뇌부를 뭐 타격을 할 수 있다거나, 맞죠. 예, 이런 것 때문에 북한군이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기인데 얘가 지금 최고령입니다. 70에 가까운. 그렇죠. 요거를 근데 심지어 미 공군은 개조 수리를 해가지고 2045년까지 쓰겠다고 하니 90년 동안 현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와, 반백이 아니라 진짜 100살까지 가겠는데 그 정도면. 네. 사실 총도 힘든데 비행기를 그런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예. 경이적인 일.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얘기고 제가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성능도 역시 그 영향을 미치십니까? 좋아하는 아니요, 외관만 좋아합니다. 성능은 새로운 게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F-15EX. 와, 진짜 50년을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비행기인데 스텔스기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뭐 F-22나 35의 스텔스 성능은 물론 당연히 훨씬 떨어지지만 네. F-15 이거의 가장 큰 EX의 가장 큰 강점은 엄청난 폭탄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 그 별명이 미사일 캐리어예요. 미술 캐리어. 예. 저는 전에 뭐 전폭기로 알았어요. 전폭기. 예, 전투도 하고 뭐 폭격도 하고 전폭기로 알았어요. 예, F-15는. 그러니까 우리 예.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우리 F-35도 마찬가지인데 밖에 날개 밑에 이런 데도 무기를 달 수 있어요. 근데 무기를 달면 당연히 레이더 반사가 돼서 스텔스 성능이 굉장히 약해지죠.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스텔스 임무를 할 때는 내부 무장창 아래 이제 폭탄이나 미사일을 집어넣고 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무장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안에 좁은 공간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데 F-15EX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런 그 스텔스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밖에도 이제 속된 말로 다닥다닥 이 폭탄과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군장배듯이 우리 뭐 반합에 무슨 뭐 이렇게 뭐 텐트에 뭐 잔뜩 달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 뭐 예를 들어 500파운드 폭탄 뭐 20발 이상 단다고 그러는데 그 사진 보면 정말 주렁주렁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약간 이 우선 이제 기본 스펙을 좀 살펴보면 무장 탑재량하고 전투행동 반경이 원래 모체가 F-15E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최대 무장 탑재량의 경우를 보면 F-35 스텔스기는 스텔스 임무를 포기하고 다 밖에도 달았을 때 한 8톤 좀 넘어요. 근데 F-15EX는 무려 13.4톤. 그러니까 우리 F-15K가 이제 11톤 조금 넘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어마무시한 폭장량인데 F-15EX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이런 폭장량이고 그러니까 B-29 폭격기가 옛날에 보면 10톤이 안 됐습니다. 그 큰 비행기가 폭탄 잔뜩 실어야 예. 보통 9톤 좀 넘는 정도. 폭격 전용 비행기인데도. 그렇죠, 폭격기인데도 최대 속도의 경우는 F-35가 이제 마하 1.6, 음속의 1.6배인데 15km 고도에서 1078km의 전투행동 반경을 가질 수가 있는데 F-15EX는 최대 속도가 훨씬 빨라요. 마하 2.5이고 18km 고도에서 1770km의 전투행동 반경을 갖습니다. 다양한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공대지 무장 능력, 이 소위 벙커버스터 같은 이런 것도 많이 탑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걸프전에서 사용했던 JBU-28이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 큰 대포 포신을 개조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걸프전 때 집어넣어서 사용했던 건데, 근데 그게 무게가 무려 2.2톤이나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장착을 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이 이제 중국 러시아에 뒤져가지고 우리 본 게임 또 첫 시간에 극초음속 무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극초음속 무기가 중국 러시아가 미국보다 좀 앞서간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열심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항공기에 탑재하는 AGM-183A ARRW라는 게 있어요.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역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왜 이게 또 이 스텔스기와 비교했을 때 또 장점이 될 수 있냐면 F-22 랩터의 경우도 그 상당한 항속고래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제대로 작전을 펴려면 옆에 급유기가 붙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들이 F-15EX를 추가로 이게 좀 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 보잉이 이제 사이버 가상 총회를 얼마 전에 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F-15EX가 극초음속 무기를 발사하는 개념도를 공개를 했어요. 길이 6.1m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건데
사실은 근데 F-15EX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주렁주렁 많이 비행기가 기체도 크고 하니까.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인다는 건데 무장 장착대 변경을 통해서 AIM 120D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22발이나 우와. 미사일을 전투기가 22발을 그 명중을 다 시키면 22발 만발 하면은 도대체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거 뭐 편대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22발 22기 떨어뜨리면. 저게 대단한 게 보통 구형 전투기들은 많아요. 8발 정도 단다고요. 단거리 사이드와인드 4발, 중거리 뭐 스페로 암남 4발 뭐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2발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투기로서는 이거는 뭐 22발. 기존에 F-15E가 10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2배가 넘어가는 더블이네요. 거고요. 묶어 더블이에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면 뭐 단지 많이 달고 다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AIM 120D는 최대 120km까지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F-15EX가 사실은 혼자서 이론상으로는 혼자서 적 전투기 한 2개 편대까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미 공군이 이제 F-15EX의 이 미사일 탑재 능력을 이용해서 아까도 얘기하신 그 미사일 캐리어 이제 이런 개념을 운용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점을 갖는 거냐면요. F-35 스텔스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니까 얘를 먼저 보냅니다 정면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적의 레이더 경보 장치에 포착이 되지 않는 전자 광학 조준 장치로 이제 표적을 조절하고 그 정보를 뒤에 있는 F-15EX한테 보내는 거예요. 200km 정도의 거리에서 대량의 미사일을 날려서 적편대를 싹쓸이해버리겠다. 이런 2대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예. 아니 뭐 F-35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조이기 경보기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역시 데이터 링크로 연결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저걸 탐지하면 그 정보를 받아서 역시 또 미사일을 쏴서 이제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거라서 일단 F-15EX가 일반 전투기들의 뭐 3-4배의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F-15EX를 운용하는 쪽, 뭐 지금 미국이 되겠지만요, 운용하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투기 숫자로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러게요. 22발 달았는데. 그러니까. 와, 진짜 화력의 중심은 F-15EX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뭐 F-15E, 뭐 1, F-15E 2 이렇게 가야지. F-15EX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형을 뭐 개발할 때 그 실험기 단계에서 X를 붙이죠. 그러니까 이게 F-15E를 토대로 개량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F-15EX가 아니라 F-15EX예요? 예. 아, 그렇게 가는 거구나. 예. 시리즈가 진짜 많잖아요. 형제라고 해야 될까? 뭐 A, B, C, D 뭐 잔뜩 나고 뭐 K도 있고 뭐 SA도 있고 많잖아요. 네. 미 공군에 쓰고 있는 게 이제 구형 F-15A형부터 해가지고 A, B, C, D까지, 그다음 E까지 있죠. 스트라이크 마지막에 대지 공격력 나온 게 이제 이글이고요. EXA 원형이 된. 그리고 우방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우리 공군에 수출된 F-15K, 슬램이글 있고, 일본도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먼저 F-15를 도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F-15 CJ 또는 DJ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군에도 수출해야 되는데 그건 F-15I.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에 원래 이제 1995년에 원래 처음 수출이 됐어요. 그건 F-15S, 사우디 그 S.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또 다시 이제 수입하는데 그건 SA라고 명칭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공군이 이제 F-15QA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또 수입을 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SG라고 이제 공항에 있는 것 같아. 공항에 비행기 편명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0대 이상 이제 생산되는 거고, 원래는 F-15는 제공 전투기 공대공을 주로 하는 C형이 이제 원래 주력이었는데 이제는 E형이 이 공대지 임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쓸 수 있는, 말씀하신 이제 전폭기, 그야말로 전폭기로 불릴 수 있는 이 E형이 사실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한국에 들어온 F-15K 엄청난 활약했던 활약하고 있죠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 주력 전투기로 활약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59대가 슬램 이글이라는 별명을 갖고 2015년부터 들어왔으니까 벌써 이것도 도입된 지가 이제 16년이 됐네요. F-15E를 이것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건데, F-15K가 F-15 수출사에 있어서도 좀 이색적인 존재로 주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무기를 팔 때 그 우방국과의 그 동맹의 수준을 감안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가까운 나라일수록 좀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전투기를 팔고, 일본, 사우디, 이스라엘이면 진짜 짱 아닙니까? 소위 A급이죠. 그러니까 1급 국가들. 근데 그 아무래도 동맹 강도가 떨어지면 뭐 아예 안 팔거나
아니면 성능을 저하시켜서 다운그레이드 팔거나 뭐 이런 식인데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그 보잉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F-15 공장, 그 세인트루이스 공장 그 F-15 라인을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딱 우리나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잉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국법 땡큐죠. 예. 네, 뭐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의 구세주 비슷한. 그죠. 라인이 실 뻔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 사천 가서 봤더니 그 라인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소위 물량 예. 일감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 양산 라인 아닙니까, 네, 거기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한번 살리려면 또 굉장히 그렇죠.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문제가 한번 있어서 닫으면 뭐 거의 다시 열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F-15K 도입된 다음에 싱가포르, 사우디, 카타르 뭐 이런 데가 쫙쫙쫙 추가들이 오니까 이제 보잉이 귀인을 만났네. 대한민국 공군. 예, 그래서 보잉 실제로 그때 뭐 이제 우리가 옵셋 절충기라고 그러는데 예. 반대급부로 사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뭐 이런 물량을 카이에도 뭐 좀 많이 주고 뭐 그랬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 F-15 기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방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그런데 자기가 쓰는 것보다는 좀 성능을 저하시켜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무기를 팔아요. 우리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F-15K 경우는 아까 그런 뭐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히려 F-15E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는 몇 개 성능을 더 추가하는 우리 요구에 맞춰서 이제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한때 F-15K가 중국, 일본 이 전투기 망라해서 러시아 포함해서 동북아의 전투기 중에 최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례적인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는 더 이상 최강이 아닌 게 그 뒤에 싱가포르가 SG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없는 A사 레이더도 장착하고 있어요. 우리 F-15K는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A사가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거 등등해서 더 우수한 것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들어갔고, 사우디가 도입 중인 이제 F-15SA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사우디가 이 F-15 또 이 진일보에 큰 역할을 했다. 그것과 연결된 얘기일까요? 그렇죠. 사우디가 뭐 한마디로 돈을 많이 쓴 거죠. 그렇죠. 확실하죠. 예, 돈을 많이 쓴 거죠. 사우디가 할 수 썼겠죠? 있는 일이니까요. F-15 SA, SA는 당연히 사우디고요. 네. 이 신규 생산 84대 기존 S 사양 70대를 SA 사양으로 개조하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 294억 달러, 33조 6천억 원입니다. 대당 2,200억 원을 지불한 셈이니까. 그냥 막 눈앞에서 막 그냥 유조선이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1달러이면.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 KFX 뭐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120대 양산 비용까지 해서 18조잖아요. 근데 아까 미국 도입한 것도 23조? 20여 조. 20여 조고 여기도 이제 20조 수준 넘고. 네. 우리나라의 비슷한 시기에 F-15K를 생각해 보면은 대당 우린 1,200억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한 건데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죠. 이제 보잉이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받은 돈으로 필요한 모든 기술을 사실 F-15에 새로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15SA는 사실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그 계열 기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고 이걸 이제 사우디가 사가면서 F-15 전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또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2017년에 그 F-15QA 36대 계약을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장하는 FMS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했는데 비용이 얼마였냐면 12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36대에 120억 달러. 사우디의 반 조금 안 되네요. 그것도 엄청 그렇죠. 큰 규모네요. 큰 규모죠. 예. 그 사우디하고 카타르에서 신형 F-15를 주문하면서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미공군이 이 정도면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가 새로 사도 되겠네 뭐 이런 판단하게 된 이제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그러고 실제로 보면 카타르가 도입한 QA나 미공군의 F-15EX는 90% 이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 공군이나 뭐 보잉사 입장에서는 사실 돈 적게 들이면서 상당히 실속을 챙긴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게요. 뭐 수출도 하고 거기서 또 추가 개발 비용도 뽑고 보잉이 사업을 잘하는 건지 미공군이 잘하는 건지 뭐 둘 다 잘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미공군이 그냥 소위 맨 땅에서 바로 EX 하려고 그랬으면
개발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비 훨씬 더 들었겠죠. 네. 예. 또 의회에서 그거를 또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아, 그렇죠. 예. 자, 그럼 이 F-15EX 지금까지 많은 장점들을 얘기했는데 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뭐 메리트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요즘은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이니까요. 예. F-15EX는 이제 디지털 백본, 디지털 기반의 전투기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차세대 전자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파스. 무엇의 줄임말이냐 하면 도대체 아, 뭔가 길겠는데 이것은. 이거. 이파스도 지금 얼마나 길까요? 예. 네. 일단 첫 단어 쉽습니다. 이글. 아, 이글. 예, F-15 이글이니까. 네. 이글 패시브 액티브 워닝 서바이버빌리티 시스템. 능동, 수동, 경고, 생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파스라고 하는 게 차라리 훨씬 쉽죠. 아, 그래요. 이파스. 예. 주변에 전자기 에너지를 이제 수집하고 처리해가지고 360도 공중 시야를 순간적으로 포착을 합니다. 즉 주변의 모든 것을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예.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 공역에서 조종사가 적 위협을 감지하고 예. 방해 및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는 건 디지털 시스템인데 통합 레이더 시스템이 있고요. 상황 인식, 지형 위치 및 자체보 역량을 제공하는 다중 스펙트럼 센서. 이건 뭐 복잡히 어려운 얘기인데 즉 그냥 주변에 모든 것을 360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센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전 방해하고 그래서 조종사는 상황 인식을 항상 극대화할 수 있고 주변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위험을 식별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시스템인데 요건 지금 미국 공군의 F-15C2형 전투기 400대 이상의 장착이 돼 있는 그 전략적 전자전 장비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전략 전자전 장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스마트폰 앱 보시면 예. 그 지도 앱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스트리트 뷰 이런 거 있죠. 스트리트 뷰, 예, 스트리트 뷰. 거리 뷰. 예. 거기 들어가면 주변 다 보이잖아요. 예. 실시간으로 그걸 보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실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주변을 다 보는 상태에서 어떤 일종의 SF에 나오는 실드를 뒤집어 쓰고 있다? 셀프 프로텍션. 그러니까는 이게 주변을 다 파악을 하면서 물론 실드를 뒤집어 쓰다고 해서 SF 영화처럼 미사일이 날아오면 거기서 뭐 못 들어오고 터지고 하는 건 아까 아니지만 영상도 같이 실드를 쓰고 있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적의 공격을 미리 알고 또 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종사분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했던 그런 시스템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아무리 기차가 좋아도 그 파일럿분들이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일럿분들 조종사가 정말 좁잖아요. 저도 그 사천컷에 한번 그 앉아봤더니 정말 좁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진짜 조종하는 게 다인데 거기서 만약에 긴급한 생리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커가지고 미국의 CIA까지도 여기에 머리를 보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998년 9월 8일) 미국의 F-16 전투기 조종사였던 단 슬레그로브 중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임무 수행을 위해 전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라크 상공을 순찰 비행 중이던 그때 단 슬레그로브 중령이 탑승했던 F-16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Man, we've got no fuel for this. Gas, you understand me? Tell him to land that plane. That's an order. 불행 중 다행인 건 단 스넬그로브 중령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거죠. 기체 결함도 없었던 F-16 전투기가 난데없이 추락한 건 바로 이것을 못 참아 생긴 어이없는 사고였는데요. 베테랑 조종사도 피할 수 없는 닥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되는 생리 현상이었습니다.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미국 CIA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미국 CIA는 조종사들의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과거 군용기들은 꽤 오랜 시간 비행을 해왔습니다.
1999년 코소보전 당시 미공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본토 미주리주의 파이트맨 기지를 이륙해 15시간을 비행한 뒤 코소보를 폭격하고 다시 15시간을 비행해 모 기지로 돌아가는 식의 출퇴근 폭격을 실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제2차 대전 당시 폭격기는 이륙 후 무려 35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조종사들은 오랜 비행을 하면서 어떻게 배설 욕구를 해결했을까? 수송기나 조기 경보기 같은 중대형 군용기에는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기내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반면 전투기와 같은 소형 군용기들은 별도로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생리 현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릴리프백인데요. 일명 소변 패드라고 불리는 이 릴리프백은 잘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에 들어있는 스펀지가 소변을 모조리 흡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변 얘기고 문제는 배변이었습니다. 급하다고 막 볼일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볼일을 본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독한 냄새를 견디며 남은 임무를 수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심각한 문제를 따는 게 바로 그 유명한 U-2 정찰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U-2는 1950년대 중반 미국이 처리 장막, 소련을 몰래 들여다보기 위해 극비에 개발한 정찰기인데요. 당시 배공하기와 전투기 공격을 받지 않는 7만 피트 고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했고 1만 1,200km의 뛰어난 항속거리로 한 번 출격하면 9시간 이상 비행하는 건 다반사였죠. 그래서 U-2 조종사들은 릴리프백 대신 UCD라는 소변 처리기를 속옷 안에 설치해 임무 중에도 소변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변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는데요. 특수비행복을 입고 벗는 게 힘들었거든요. 만에 하나 못 참고 참사라도 일어난 날엔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특수비행복을 새로 장만하였으니 U-2 조종사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날로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U-2기를 운용하고 있던 CIA는 U-2 조종사들이 구총을 덜어주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요. 미 공군 내에서도 U-2 정찰기를 조종할 수 있는 인원이 수십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하면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들은 조종사가 임무 중에 대변을 보지 않게 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나름의 요법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임무 전 조종사들을 10시간 이상 잠을 자도록 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거나 게임, 운동 등을 하면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또한 체내 흡수율은 극대화하면서 배변 및 가스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단백, 저섬유 위주의 식단을 고안했는데요. 밀, 국수, 쌀, 탄산음료, 커피, 케이크 같은 디저트, 카티지 치즈, 맑은 습, 감자, 토마토 등은 먹어도 되지만 매운 음식, 생과일, 도정되지 않은 곡물, 지방이 많은 육류, 건과류, 빵, 우유 등은 무조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식단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CIA가 짠 식단대로만 섭취하면 먹은 것들이 모두 체내로 흡수돼 9시간 이상 비행을 해도 배변 욕구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CIA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U-2 조종사를 지키기 위한 CIA 작전은 이후 조종사들 사이에서 생리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노하우로 널리 전파됐는데요. 만약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거나 생리 현상을 참아야 하는 때가 온다면 이 CIA 작전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단, 변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우리나라 그 F-15K도 도입한 지가 꽤 됐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70년대, 80년대에 F-15를 집중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북아에서 정말 최강의 전투기로서 일본 그 항공자위대 공군력이 강한 이제 그런 요소가 됐는데 일본 F-15도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개조를 합니다. 슈퍼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개조가 아니고 슈퍼 개조. 개조할 때가 그 개조. 카이가 이제 개조예요. 그래서 당연히 A사 레이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신형 미션 컴퓨터, 전자전 장비,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도록 개조를 할 예정이어서 우리가 이제 일부 뭐 온라인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독도에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나? 전에는 우리 F-15K가 일본 구형 F-15CD보다 나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슈퍼 개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황이면 우리 F-15K가 승리를 잠정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아까 16년째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A사 레이더 같은 것도 장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마침 군에서 지난 2020, 2024 국방 중기 계획에 이제 F-15K 성능 개량 계획도 마침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 착수는 안 됐는데 조만간 공식 착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는 A사 레이더 신형 이제 전자장비라든지 무장 능력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성능 개량을 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전파 교란, 전자전에 대응하는 사교환 이러한 여러 가지 GPS 관련 장비 성능 개량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링크잖아요. 데이터 링크가 교란이 되면 안 되니까 그 항제밍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는 쪽으로 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전체 사업은 1조 원 넘는 큰 사업이에요. 이것도 59대가 되 60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큰 사업인데 일단은 2025년까지 한 3천억 원 정도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F-15EX를 미 공군이 도입하는 게 우리 입장에 사실 나쁘지 않은 게 일단 미국 쪽에서 이 라인이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항공전자 장비 이 부품에서 라인도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가격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단 상태에서 생으로 우리가 살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경우 라인 재가동 비용까지 물어야 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미 정부가 품질을 보장하는 FMS 방식을 활용하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F-15EX를 우리가 그냥 사는 거는 뭐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일까요? F-35 40대를 올해 말까지 도입을 해요. 그리고 20대 추가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뭐 다른 여러 사업들 때문에 좀 늦춰질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스텔스기는 뭐 40대 정도면 되고 좀 더 많은 폭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F-15 계열 뭐 예를 들면 EX 같은 거를 더 도입하는 게 낫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어요. 그 주장에 놓은 거는 뭐냐면 스텔스 성능이 필요한 게 적 방공망이 강할 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다고 치면 북한의 레이더라든지 미사일망이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F-35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무력화됐으면 그 다음에는 굳이 뭐 스텔스 성능 없어도 들어가서 때리면 되는 건데 그럴 경우는 기왕이면 좀 더 많은 폭탄 미사일 달고 가서 때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면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의 구성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상당히 전략적 그다음에 그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정확히 스텔스기는 우리가 몇 대가 필요하다 맞다 그 얘기는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뭐 드릴 능력은 없지만 여간 그런 맥락에서 F-15처럼 이 중부장하는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의 나라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곳은 인도인데요. 인도요? 네. 제13회 인도 에어쇼가 지난 2월에 개최가 됐는데 에어버스, 보잉, 뭐 록히드 이런 거대 기업 14개국의 7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엄청난 성황을 이뤘는데 왜냐? 인도가 무려 1,3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1,300억이요? 150조? 15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사우디가 294억 불인데? 그렇죠. 그게 33조쯤 됐는데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전투기 사업뿐 아니고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항공기, 뭐 항공기, 단발로서. 군용기 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항공 1,300억. 그 전투기로서는 이제 인도가 지금 미국의 그 F-15EX와 그다음에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대요. F-15EX는 4.5세대고 수호이 57은 5세대 전투기니까 사실은 4.5세대하고 5세대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전투기가 미래 공중전에서 통하느냐 이런 걸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15EX를 통해서 세계 전투기 시장까지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 비중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F-15와 비슷한 그런 그 상당한 그 무장 능력을 가진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생산하거나 생산 중이거나 개발하고 있는 각각의 전투기들에 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네. 뭘 살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잖아요.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뭐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심지어 개발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지금 있는 건데 꼭 기술이 발전하고 꼭 새 거라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무기는 AK-47 같은 그런 구식 무기가 아직도 네. 잘 쓰이고 있는데 신뢰감 있는 무기죠. 예. 그러니까요. 그게 뭐 새로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조준기에 5만 개 다 달린 그런 소총이 나와도 늘 항상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좀 이 새로운 전략 전술의 흐름이라든가 기술의 흐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판단을 해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투기 개발, 도입, 전략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생각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그래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선은 F-15 뭐 더 새로 사고를 떠나서 이제 그 차치하고 F-15K 업그레이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뭐 구체화된 그런 예.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사일 캐리어의 부활 F-15EX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사우디 뭐 카타르 뭐 인도 뭐 몇백 조 막 그냥 금방이네요. 이런. 전투기 단가들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게 또 점점 6세대 전투기는 정말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 근데 그런 거 어디가 이제 도입하기로 딱 하면